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하루 14명꼴로 스토킹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다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일이 또다시 발생을 하고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하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사건의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저녁 10시에 피해자 김모 씨는 전 남자친구인 조 씨로부터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3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그 3분 안에 이 참극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정도로 전 남자친구 조 씨 괴롭힘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조 씨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이 장소로 계속 찾아오거나 그 폭행을 하니까 10일 날 이 피해자는 이 조모 씨를 상대로 특수 협박과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고소했던 그 당일 오후에 또다시 본인이 일하는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로 찾아와서 이 협박을 해서 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조모 씨를 업무방해 관련해 가지고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에 현행범 체포를 했을 때는 계속 구금을 하려면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계속 구금을 위해서 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를 하고 이 조모 씨를 풀어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치장에서 풀려난 지 이틀 만에 이러한 참극을 또 발생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건이나 위협적인 순간이라는 게 이번 사건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이 스마트워치가 직접 이제 눌러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범위 안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특정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알람이 가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스토킹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서 위협이 느껴질 때는 이제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 그제서야 경찰이 출동을 하면 얼마 전에 작년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 신변보호를 받고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 참극을 방지하지 못한 일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원천적으로 사건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이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일정한 범위 안에 이거를 위반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동선을 감지를 해서 예.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좀 그 논의는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사건 이틀 전에 경찰이 이 피해자 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기각을 했고 이제 구속이 됐더라면 이런 참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드는데요. 결국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좀 빨리 분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피해를 방지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봤을 때는 경찰이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내용만으로는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의 탓으로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스토킹 범죄에 검찰과 법원이 이런 일반적인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접근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발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긴 하지만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긴급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단이 어느 범죄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기존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접근했을 때는 이런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기존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제도를 만들거나 하는 이런 보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제도 마련 보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경찰이 검찰과 법원의 승인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긴급 응급 조치는 그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명령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명령만 할 수 있지 예. 유치장에 구금한다라든지 진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검찰이나 법원의 관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장성을 직접 느끼는 경찰에서 판단하는 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검찰이나 법원의 승인 없이 바로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뭐 유치장 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겁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해자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고 나서도 이 처벌을 받고 나서도 또다시 찾아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에는 이 뭐 만약에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교육이라든지 수강 명령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처벌을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하는 걸 방지하는 이런 조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는 반드시 수사 단계뿐만이 아니라 처벌 후에도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사 전후, 처벌 후에도 계속해서 분리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긴급 응급 조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앞서 가해자의 연락이나 접근을 막는 부분, 이걸 어겼을 때 처벌이 보니까 지금은 최대 제일 많이 이제 처벌을 한다고 해도 1,0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더라고요. 이걸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남짓이 됐는데 네. 그 사이에 이런 긴급 응급 조치를 발령을 받고도 위반한 사례가 12%가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가해자들이 봤을 때는 이 과태료 1,000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위반 여부를 결국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지만 이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 이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오히려 가해자 측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 측에 채우고 가해자가 일정 범위 안에 피해자가 있는 범위 안에 접근을 한다거나 들어간다거나 할 때는 예. 오히려 경찰이 이 부분의 동선을 파악해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할 때 이 지속성, 반복성 이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법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속성과 반복성 이 요건은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될 때에도 이것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스토킹 행위가 있었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에 대한 뭐 기간이라든지 횟수라는 거에 대한 기준 마련도 사실 되어 있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모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모두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몇 번을 해야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냐, 뭐 일주일에 몇 번이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기준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이 지속성과 반복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마련이 되거나 아니면 삭제가 되거나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스토킹 피해자들이 겁먹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위험만이라도 굉장히 이 심리적으로 겁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예. 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처벌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지속성이나 반복성의 요건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또다시 5살 아이가 화장실에서 숨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14일 저녁 6시에 전남 장흥에서 5살 아이가 욕실에서 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의료진들이 보니까 이 5살 아이 몸 곳곳에 멍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멍을 발생시킨 사람은 바로 가해자인 고모인데요. 예. 고모는 이제 본인은 아이를 훈육 차원에서 때린 적은 있다. 그렇지만 아이가 이제 사망하게 된 원인은 아이가 스스로 욕실에 넘어져서 그런 거지 본인은 사망에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향후 고모 이 A 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아이를 때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모가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처벌 수위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모는 본인은 때렸지만 아이 사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런 상태, 몸 상태라든지 훈육의 정도를 좀 파악을 해서 아이의 사망에 그냥 단순히 때려서 아이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아동학대 치사죄가 될 거고요. 예. 아동학대 치사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처해지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아이에게 과도한 이 폭행을 했을 때는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때렸다라고 했을 때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고모가 아이를 때린 행위라든지 그 당시 아이 상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때렸을 때는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때렸다라고 했을 때는 아동학대 살해죄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판결 하나 더 짚어보죠.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 당시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때 마스크를 2만여 장을 싸둔 혐의를 받는 마스크 판매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죄가 확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요소수 사태나 뭐 지금 진단키트 사태처럼 예. 이게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매점 매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물건을 비축하는 양보다 150% 이상의 물건을 비축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량을 극도로 줄이는 경우에는 이제 매점 매석 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판결의 주인공의 경우에도 이 2만 장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수요가 많을 때 2만 장을 비축을 해두고 네. 비축을 해뒀다는 이유로 이제 검찰에서는 이 매점 매석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본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제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이 매점 매석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마스크를 샀어야 되는데 네. 이 판매자 같은 경우는 2만 장을 비축한 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 마스크를 구매했던 거고 판매량을 줄이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판매량도 예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를 했던 거고 예. 판매량을 더 늘리지 못했던 거는 이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영세업체라서 이 인력이 딸려서 판매량을 늘리지 못했던 거다. 이런 부분을 판매자는 법원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보니까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의 결론은 항상 무죄였는데 이게 그러면 일단 2만 장을 쌓아둔 것은 맞는데 그 목적이나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정해진 거라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물가안정법은 폭리를 위해서 매점 매석을 해야 되는 걸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판매자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구매한 시점이 애초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폭리 목적이 없었고 그리고 판매량을 뭐 현격하게 줄인 게 아니라 그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더 늘릴 수 없어서 기존의 판매량대로 그대로 유지했던 거기 때문에 폭리의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